예. 두 번째 이제 영상 이제 찍기 전에 그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수강생들 여러분들이 그 발제에 올리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감상문 쓰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감상문을 지금까지 뭐 제때 잘 올리셨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다 프린트를 다 했어요. 감상. 그리고선 영상을 막 찍으려고 보니까 이순자님이 올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시간 맞게 딱 올려주시면 제가 공부하기 편해요. 저도 공부를 해야죠. 공부 안 하고 이거 뭐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말을 전해 주려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쓴 걸 다 읽고 나름대로 숙지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때 올려주지 않으면 제 얘기만 하게 돼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거 금과 옥조가 아닙니다. 소설을 쓰는데 이병렬이 이야기한 것이 금과 옥조다. 이병렬이 얘기한 대로만 쓰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그 소설가들 중에 이병렬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자기 나름의 소설 쓰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이야기한 것이 소설 쓰는데 금과 옥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달 동전을 쓰신 분도 발제 올린 거, 그 다음에 다른 수강생들이 올린 감상문 이걸 읽으면서 그걸 100%다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 걸릴 건 걸르고 참고할 거 참고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흔히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자기 스타일. 그건 이제 우리는 개성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대호 거 이제 할 건데 이대호님이 만약에 썼다면은 이대호의 소설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이병렬이가 얘기한 대로 그걸 그대로 썼다. 그러면 이병렬이가 또 나오는 거예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쓰신 거 이렇게 뭐에 저 빨간 줄 쳐가지고 뭐 이렇게 고쳐주고 이런 거 안 해요. 그거 해주면 이병렬이 또 만드는 건데 이병렬이 나 혼자도 지금 뭐 소설 써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2명 만들 필요 뭐 있겠어요, 그죠? 뭐 농담이고 어쨌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가적인 개성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여러 수강생들이 써놓은 감상문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또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그거를 참고를 해서 나중에 작품을 수정을 할 적에 또 새로운 작품을 쓸 적에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면서 제일 중심이 되는 거는 다 본인의 스타일이에요. 본인의 개성. 거기에 맞는 작품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계속 우리 이대호님 거부터 봅시다. 이대호님 거 보면은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아마 다들 영화를 보셨거나 뭐 이렇게 만화 영화 뭐 이렇게 보셨을 거리라 생각했는데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환상 속의 이야기 그렇게 느꼈어요. 동화 같다 그랬는데 같은 게 아니라 동화입니다. 현실과 미지의 세계를 오가는 소설 속의 내용이 이쁘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미루의 주머니에 있는 동전은 할머니가 미루에게 꿈을 전달했듯이 미루가 또 다른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하는 희망 같아. 물론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누군지 즉 독자들이 다 읽고 나서 동전이 다시 밝아졌잖아요. 거기에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누군지 이게 독자들이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약점이죠. 그래서 극적인 반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물론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까 저 윤명호님이 얘기한 몇 가지 그 구비 조건 있죠. 그것도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주인공들 간의 갈등도 좀 더 키웠으면 어땠을까. 만화처럼 머리에 떠오르는 상상이 아름답다. 예. 좀 좋게만 쓰셨어요. 좋게 그 날카롭게 이렇게 비판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대부분이. 그 다음에 김현주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김현주님이 쓴 글을 보면은 우리 발제문 지난번에 올렸었죠.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감상 읽고 난 소감 이것도 그렇고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미리 다 김현주님이 여기다 해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김현주님이 그 정도로 이게 글 쓰는 재주 이렇게 남의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밝히는 재주 뭐 그런 재주가 있으세요. 그 여러 가지 그 느낌들을 이렇게 종합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
소설보다는 동화에 가까운 애다. 동화에 가까운 게 아니라 동화입니다. 그 얘기고, 그다음 도입부에서 3인칭 시점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주인공 미루의 시점과 3인칭 시점이 뒤섞여 혼란스럽게 지낸다. 아까 얘기했죠, 그 얘기는. 요거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걸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요 부분은 아까 그랬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근데 여기서 작년 4학년이었을 때 급식 시간이었다. 철퍼덕. 순간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다. 요 철퍼덕이라고 요것도 요 의성을 쓰지 말아 그랬잖아요. 의성을 쓰지 말고 요렇게 넘어지는 상황, 그거를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 난 누구예요? 미루잖아요. 이 미루가 1인칭 시점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은 1인칭 시점이 헷갈려요. 그래요. 여기 지금 여기도 좀 저도 잦은 행가리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실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표현 별로 좋지 않아요. 코 평수를 늘려가며. 여기 지금 응이라는 대답을 하고 코 평수를 늘려가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요 코 평수라는 요 말도, 요 표현도 별로 좋은 게 아니지만, 응이란 대답 다음에 곧바로 지문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쭉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1인 시점으로 썼는데, 소설 속에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이게 현재형이 나오면은, 현재형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희곡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희곡을 이제 읽다 보면은 희곡에도 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사가 있고 지문이 있는데, 그 희곡에서의 지문은 반드시 현재형이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잖아요. 그러면 희곡에 나오는 지문은 무대장치라든가 그 인물들, 배우들이죠. 배우들의 표정이라든가 손동작이라든가 아니면 뭐 크게 한숨을 쉬면서 뭐 이렇게 괄호로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은 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희곡에서 지문이 현재형인 것은 관객이 연극을 볼 때 지금 현재 무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관객이 연극을 관람을 할 때 그때 무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문이 반드시 현재형이어야 돼요. 근데 소설은 과거형이에요. 소설에 그러면 현재형 쓰면 안 되냐? 안 되는 건 아닌데, 현재형을 쓰려면은 현재형이 쓰여질 만한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 특징이라는 건 뭐겠어요? 독자가 소설을 읽고 있는 지금 현재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현재형이 아니죠. 과거형으로 써야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 현재형이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저도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다 어떻게 써놨냐면 시점의 혼재 이렇게 썼어요. 시점의 혼재. 여기서 다시 3인칭으로 나가거든요. 3인칭으로 나가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집에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집에선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게 1인칭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3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3인칭 시점 중간에 우리 집에선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런 서술이 나오면은 이거는 3인칭과 1인칭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현재가 나오죠. 지각이다. 서두르지 않으면 지각이다. 이게 맞아.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속말일 거예요. 속말. 속으로 서두르지 않으면 지각이다 라고 미루가 그렇게 생각한 거겠죠. 이쪽에 작은 따옴표를 해주면은 요 지각이다는 현재형이 살아나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냥 서술로 되면은 현재형이 어울리질 않아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게, 다른 수강생들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 김현주 씨도 얘기하고 있지만, 대화, 독백, 그 다음에 서술, 행가리, 이게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시점까지 포함해서. 다시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1인칭과 3인칭 시점으로 섞여 있어 누가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인지 혼란스럽다 이랬죠. 혼란스럽다. 근데 시점을 통일해서 이야기를 끌어간다면 글의 흐름이 좀 더 몰입이 될 거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달동전이라는 이 동화는 1인칭 소설로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1인칭이 되면은 여기서 종결 어미를 했습니다, 뭐뭐입니다가 아니라 해요체, 뭐뭐 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농담처럼. 그런데요, 저런데요. 그렇게 요로 끝나는 거, 해요체. 해요체로 미루가 말하듯이 쓰는 것이 오히려 전달하는 데는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여러분들 저 읽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도현의 연어 있죠? 그 안도현의 연어를 보면은 그 안도현의 연어를 읽고 뭐 교훈적인 거 뭐 이렇게 뭐 동심의 세계 이런 거 안 느껴요. 결국 뭐예요? 결국 인간의 삶이죠. 인간의 삶. 연어의 특성 알죠? 예. 그런 그 연어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어라고 하는 안도현의 동화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어린이를 위한 동화인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뭐 꼭 100%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가능하면 1인칭으로 해여체를 써주는 것이 오히려 독자들에게 전달되기가 쉽다. 그건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존칭 쓰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1인칭 서술자일 경우에는 존칭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서술어에 쓰인 높임말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어색하게 느껴지죠. 왜? 아니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3인칭 시점인데 존칭이 나오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1인칭하고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을 달 동전보다는 오히려 달토끼 식당이 어떨까? 요거는 같이 생각해 볼 만해요. 뭐 달동전이나 달토끼 식당이나 제가 보기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김현주님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 글 쓰신 분은 달동전 쓰신 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언어의 특성이거든요. 언어의 특성과 관련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꽃다발이란 단어를 제시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꽃다발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여러분 12명이잖아요. 12개의 꽃다발이 나옵니다. 나는 꽃다발을 하면서 사실은 빨간 장미 두 송이에다가 뭐 노란 장미도 넣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얀 종이로 예쁘게 싸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꽃다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2명이 생각한 꽃다발은 다 달라요. 장미꽃 한 100송이에다가 안개꽃이 들어가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튤립을 넣고 어떤 사람은 백합, 나리를 넣고 그 꽃다발 모양이 12개의 꽃다발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제시한 언어는 꽃다발 삼음절인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낸 꽃다발의 모양은 12개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다중성, 즉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꽃다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내는데 12개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달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달이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달은 어떤 거예요? 아마 12개일걸요? 어떤 사람은 둘이서 똑같이 보름달을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낮에 본 보름달 동그란 걸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밤에 막 떠오르는 보름달 하면서 노란색 보름달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보름달이라도 색깔이 하얀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초승달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상현달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달을 생각할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반달도 위쪽이 반쪽이냐 아래쪽이 반쪽이냐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쓸 적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여기서 지금 이 김현주님이 그걸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어요. 시 강의할 때 이런 걸 이제 이 어휘에 정확한 어휘, 구체적인 어휘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거 예를 드는데 요거 아주 꼭 우리 생각해도 이 달 동전을 쓴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보세요. 달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쉽게 연상이 되지 않았다. 지구에서 보이는 달은 모양이 계속 변한다. 그 내용으로 보아 달 모양보다는 보름달 모양, 그죠? 초생달 모양, 금음달 모양 이렇게 써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게 어휘를 얘기를 할 적에 어휘, 우리들이 그 일반어라고 그런 게 있고 일반어. 이 일반어하고 이제 특수어 이렇게 하는데 특수어.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이 일반어하고 특수어는 딱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딱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에 비해서 어떤 것이 일반어가 되고 어떤 단어에 비해서 어떤 단어가 특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의 작품에서 특히 시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더욱 그런 건데 이 일반어하고 특수어는 정확하게 구별해서 써야 돼요.
여기서 지금 달 모양은 여기서 일반어, 요 달 모양은 달 모양. 사실 이 모양에서 이 모양이라는 단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달, 이건 일반어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특수어는 뭐냐면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뭐 동물이 있겠죠, 동물. 그다음에 가축 중에 개 있겠죠. 개 중에서 또 무슨 개 있을까요? 애완견 있겠죠. 애완견. 그러면 애완견이라는 게 좀 막연하니까 그냥 스피치라고 할까요? 스피치. 아니면 개 중에서 똥개. 이렇게 쓰적에 이거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되냐? 일반어가 되는 거예요. 요것의 일반어는 개, 요것의 일반어는 가축의 일반어는 동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의 이 특수어는 가축의 특수어는 개는 스피츠, 똥개. 이 똥개나 스피츠는 개에 비해서는 특수한 어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이쪽으로 점점 갈수록 뭐라 그래요? 구체적인 언어다. 구체성을 띤 언어. 이 언어가 문학에서는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이 떠오를 때 개가 짖는다 라고 하는 때 느낌하고, 달이 떠오를 때 옆집 똥개가 짖는다 라고 할 때하고 느낌이 전혀 달라요. 즉 개가 짖는 건데, 똑같은 짖는 건데 그냥 달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개가 짖는다고 할 적에 개는 그냥 일반어로서의 개예요. 그런데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옆집 똥개가 짖는다 할 때 그 똥개는 개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그래서 구체어를 쓰면은, 문학 작품에서 구체어를 쓰면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구체화시켜요. 독자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돼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소설보다 시에서 특히 이 구체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달동전이 만약에 시 한 편이었다 그러면 되게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런 단어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단어를 써야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재밌는 그 지적을 해주셨어요. 여기도 계속 볼까요, 같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꽃 이름 나와요. 여기 영원한 사랑이라고 적혀 있다. 리시안셔스 여러분들 꽃 어떤 꽃인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장미로 알아요. 장미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리시안셔스가 엄마가 좋아했던 꽃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시안셔스 꽃말은 변치 않는 사랑인데, 스타티스의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라 프리저브드 플라워나 드라이 플라워로 많이 쓴다.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거 우리 글 쓰신 김현주님이 웨딩 플래너예요. 웨딩. 혹시 집안에 혼사 있으면은 맡겨보세요, 김현주님한테. 아마 재밌게 예쁘게 아주 잘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다발 이런 걸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지적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 어떤 꽃을 내세워서 상징으로 쓰인다 그러면 그 꽃을, 꽃말이나 그 꽃 의미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써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 글을 쓰신 분은 여기 이 작품에 나오는 리시안서스를 알고 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미루가 토끼에게 달동전을 주고, 토끼가 달동전으로 허공을 튕겨내자 동전이 폭죽 터지듯 사방으로 퍼져나가 식당 안이 환하게 되어 밝혀졌다. 이 환타지 좋죠. 이런 장면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집을 향해 달려가는 미루의 주머니에 또 다른 얼굴이 새겨진 금빛 동전이 들어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미루 할머니에게 건네받은 달동전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작가가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어떤 다른 게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 그러는데, 궁금한 게 아니라 사실은 헷갈리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어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앞에 무슨 얼굴인가, 누구 얼굴인가, 그런 얘기도 나왔죠. 그 다음에 서미숙님은 또 이렇게 쭉 아주 우리 읽어야 될 작품하고 비슷하게 행가리 잘 해가면서 이걸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미루는 식구들이 엄마를 잊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요게 핵심이죠.
돌아가는 미루의 주머니는 다음 사람에게 전달할 단통전이 빛을 내고 있었다. 그런데 서미숙님 지적이고요. 미루와 엄마와의 만남이 절정인데 절정으로 느끼기에 나누는 대사의 임팩트가 없다. 그리고 엄마와 아들 간의 애틋한 감정을 느끼기에는 내용이 다소 약하다. 그렇게 느끼신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말에서 해소된 느낌 또한 약하다. 이거 맞아요. 앞에서 그래 놓으니까 뒤에서도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식당 안 묘사가 다소 부족하여 눈앞에 그려지지 않는다. 요거는 저도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식당 안을 좀 더 요게 뭐냐면 이 글의 이 작품의 핵심은 식당 안에서 즉 달토끼 식당 안에서 토끼들만 토끼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또 나타나는 엄마하고 요렇게 회동하는 장면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핵심 주변 상황 바로 식당 안이죠. 그 안의 묘사가 좀 이렇게 눈앞에 그려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상 부분에서 말하는 미투다. 그렇다면 엄마에게 학교에서 일을 말할 때 나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했다라 고쳐야 한다. 여기도 시점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회상 부분 외에 이야기를 이끄는 이가 미루였다가 서술자였다. 시점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지적을 지금 뭐 감상 올리신 분마다 다 시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송수영님 거 볼까요? 송수영. 요거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자식의 모습을 환상이라는 요소를 넣어 이야기로 풀었다. 아까 공상이라는 말 썼죠? 공상. 짧고 평이한 문장이라 잘 읽히며 주인공이 초등학교 5학년으로 아동을 위한 작품으로 보인다. 이거는 동화 중에서도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동화예요. 누구나 좋아하게 되는 된장찌개라는 음식을 통해 보편적인 엄마의 사랑을 표현한 것 같다. 달이라는 소재도 엄마를 상징하는 매개물로 등장했고, 그다음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이한 내용이다. 근데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등장인물이 개성이 부족하다. 그죠? 갈등도 빈약하다. 뭐 꼭 소설 속에 동화 속에 꼭 갈등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좋은 동화를 보면은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이 해소되면서 주제의식을 딱 드러내요. 주제의식이 뭐다? 사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보면서 독자들은 그 안에서 주제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런 얘기를 송수영 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공통적으로 다 시점을 지적하는데 왜 그런 지적을 하는가를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존댓말 쓰는 건 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송수영 님은 특히 첫 번째 단락이 그냥 아쉽다 그랬어요. 차라리 빼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다 됐고 이순자님 거를 볼까? 이순자님 거는 여기 저걸로 봅시다. 카페에 들어가서 여기 저는 지금 저기에 제 전화기에 이렇게 해놔서 여기 요걸 누르면은 바로 나가지고 제일 먼저 달동전 여기 제일 늦게 올라온 거 여기 뜹니다. 그래서 이순자님이 뭐라고 써놨는지 같이 볼까요? 한편의 소설어보다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를 두고 전설의 고향은 왜 느꼈을까? 그다음에 내용은 어린 미루가 할머니 이순자님이 아직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으셔가지고 이걸 다 입력을 하려니까 좀 틀린 글자가 많아요. 양해하시고 어린 미루가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에서 저 세상으로 떠난 어머니를 간절히 그리는 마음을 그려냈는데 엮어 내려간 이야기가 재미있는데 좀 어설프다. 어설프다 이렇게 느꼈어요. 맞습니다. 어설퍼요. 그 다음에 미루 머루가 아니라 미루입니다. 이제 입력 갑자기 오타난 거예요. 어머니 제삿날이 다가올 무렵 달토끼 식당에서 죽은 어머니 만나는 장면을 미루가 꿈을 꾼 것으로 엮었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꿈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근데 이거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현실에 이렇게 집에 가다가 그 달토끼 식당 거기 뭐 빛이 나고 뭐 그러면서 거기 들어갔다가 거기서 어머니 만나고 할머니도 거기 나와요. 그리고 토끼가 나와서 토끼한테 동전 주니까 동전을 던져주니까 뭐 폭죽처럼 터지고 뭐 이렇게 그 뭐 판타지인데 아동용 그 소설에 즉 동화에 그런 판타지적 요소가 이거는 리얼리티가 없다.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어린이들의 어떤 환상으로 공상으로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꿈으로 표현했으면 어떨까? 이건 소설이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달 동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엮였으면 좋겠다. 동화적인 옛말 같은 것을 좋아하기에 이 글을 재미나게 읽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한 거 한마디 좀 섬세하게 엮었으면 어떨까? 지금 저기 흔히 얘기해서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주제의식을 담을 수 있게끔 엮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서 이걸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까지 읽었는데 지금 이게 어두운가요? 잘 보이나요? 그래서 요 얘기했어요. 여기 달토끼 식당 이름이 뭐 저래. 근데 저기 식당이 있었던가? 라고 큰 따옴표를 했는데 이거 작은 따옴표를 돼야 돼.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이건 자기 혼자 속갯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화가 아니거든요. 요거는 작은 따옴표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물망초들이 하얀 빛을 뿜으며 피어났다는데 물망초가 내가 본 물망초들은 전부 다 하늘색이었는데 약간 푸른빛이었는데 블루 계통이었는데 그래서 하얀 빛을 뿜었다. 물망초 꽃이 이렇게 그 빛을 하얀색으로 느꼈겠죠. 제가 좀 꽃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이 소설 속에 꽃이 나오면 꼭 이렇게 자세히 한 번 더 읽어보게 돼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저 만드셨다, 쳐다보셨다 이 존칭이 나오는데 이 존칭이 적절한가? 시점으로 볼 적에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대화 다음에 귀찮다는 듯 할머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줄이 행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달 이게 뭔데요? 금빛을 내는 달 모양의 동전이었다. 이것도 행가리를 해야 돼. 여기도 행가리를 해야 되고 지금 행가리 해야 될 거 막 표시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말았어요.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는데 어휘가 음식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또 식당이라고 그랬어요. 이 음식점하고 식당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음식점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식당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또 시점 헷갈렸죠? 내 얼굴입니다. 내 얼굴. 여기도 지금 저 행가리 한거 표시했어요. 그다음에 테이블에는 미루라고 쓰여진 네임 카드가 놓여 있었다. 미루라고 쓰여진 네임 카드. 뭐 한자어로는 그냥 명찰 뭐 이런 거. 뭐 이름표로도 괜찮고요. 꼭 네임 카드라고 해야 될까? 이게 어린아이들이 읽을 거기 때문에 네임 카드보다는 이름표, 응? 명찰이라는 말은 요즘 저 한자 별로 안 쓰죠. 이름표 이렇게 다 저기 이건 뭐 여담인데 제가 국문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저기 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영어 선생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어를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예민한 반응을 일으켜요. 외국어. 특히 영어, 독일어, 불어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글에 나오면은 좀 이상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저기 그러잖아.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이 읽을 소설을 한글로 쓰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단어, 표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농담인데, 여담인데, 예? 그 저기 저 강남 스타일 아시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대한민국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럼 싸이라고 그러지 말고 자기 본 이름을 썼으면 어땠을까? 자기 본 이름. 이름이 뭔가요? 박재상인가요? 이름 정확하게 모르고 박모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박재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박재상 그러면은 한국어를 떠올리지만 싸이 그러면은 저 아프리카나 유럽에 가서는 싸이 그러면 한국 사람인 거 몰라요. 그래서 우리 요즘 케이팝이 유행하잖아요. 그것처럼 가능하면은 한글 쓸 적에 한글로 문장을 쓸 적에 가급적이면 한글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잦은 행가리 얘기하고 여기 계속 지금 행가리 표현 얘기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런 거고. 요거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강의한 내용입니다. 이거 읽으면서 읽고 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화인데 어른들을 위한 동화와 어린이를 위한 동화. 그리고 소설의 기본 속성을 지녀요. 동화도 꼭 기억하세요. 주제가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세요. 뭐 씁니다. 요거 그 다음에 헤어치라. 가능하면 요거 두 개를 쓰는 게 나아요. 둘 중에 하나로. 그 다음에 시점이 막 혼재되어 있죠. 사건이 그렇다. 흔히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이 환상 꿈이 들어가 있지만 환상 꿈이라고 하더라도 리얼리티 그럴듯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좀 약해요. 그게. 그리고 대화, 독백, 지문 이거 구분할 것. 그 다음에 이야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엄마는 왜 어떻게 죽었나? 그냥 교통사고로 했는데 어떻게 죽었나? 그리고 죽을 당시의 모습 그리고 그 죽을 당시에 미루하고의 어떤 관계, 미루가 어떤 상황이었나 이런 것까지 나와야 더 미루가 어머니를 애타게 그리고 있다는 게 독자들이 더 실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좀 주제라든가 이런 게 좀 약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저기 나중에 이 달동전수 신부는 수정할 적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잘 정리해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세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길게 영상을 길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엄효진 님이 저기 발제자인데 엄효진 님이 보면 여기 별로 흔적이 없어요. 엄효진 님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늦게라도 엄효진 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효진 님이 다음 시간에 발제자입니다. 발제 꼭 올려주시고 당신의 자리라는 작품 가지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빨리 뭐 도서관하고 미술관이 이제 개관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 상동도서관도 빨리 개관을 해서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만나면 빨리 좋겠어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